경제가 이렇게 쉬울 수 없다. 경제가 이렇게 시원할 수 없다. 경제가 이렇게 색다를 수 없다. 경제직설 출발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문서진 부대표, 김영롱 앵커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도이체방크 그리고 리먼브라더스 사태에 대해서 좀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네. 자, 그럼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 무엇인지 확인하시죠.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는 보시는 바와 같이 가장 위험한 은행 도이체방크. 사실 물음표가 좀 빠졌네요. 그렇죠? 물음표가 좀 저는 그냥 물음표보다 그냥 느낌표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아, 느낌표로 해도 돼요? 네, 지금 가장 위험한 게 도이치방크 맞습니다. 우리 작가님의 마음에서도 이미 확정을 지었기 때문에 물음표를 뺀 거 아닐까요?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그 도이체방크가 왜 가장 위험한 은행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지, 네. 그리고 이 도이체방크를 왜 리먼브라더스 사태랑 비교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건지, 네. 그걸 알기 위해서 먼저 그 2008년에 있었던 리먼 사태를 제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뭐 네. 오프닝 때 옛날을 알아야 지금 안다만 그렇게 판을 까신 거구나. 천고불변의 네, 진리다. 알겠습니다. 라고까지 얘기를 했죠. 그 진리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리먼브라더스 사태를 한번 짚어볼 건데, 일단 그 리먼브라더스 사태는 무엇에서 기인했는지는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네. 미국의 주택이 워낙 주택 가격이 호황기를 누리다가 주택 가격이 고꾸라지면서 리먼 사태가 발생을 한 건데, 네. 자, 이렇게 간단하게 볼 수만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 리먼 사태는 주택 가격이 고꾸라졌는데 그 옆 주변에서 너무나도 많은 요인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제가 준비한 그 그림이 하나가 있거든요. 그걸 네. 먼저 한번 보도록 하죠. 네. 자, 우리가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담보대출을 받게 되잖아요. 은행은 그러면은 채권을 사서 이 소비자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그런 형태인데, 은행들이 이렇게 많은 채권을 갖고 있어요. 채권만 갖고 있으면 돈이 없어요. 네. 그래서 또 돈을 또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채권을 팔게 됩니다. 네. 구조화해서 팔게 되죠. 그렇죠. 네. 그걸 우리는 흔히 유동화라고 얘기하는데 말이 너무 어려우니까 그 단어는 쓰지 않을게요. 네. 그런데 이 채권을 채권을 갖고 있는 것을 상품으로서 만들어서 팔게 되는데 등급을 나누게 돼요. 네. 가장 우량한 1등급, 덜 우량한 2등급, 그리고 가장 부실한 3등급. 네. 그런데 만약에 자신이 갖고 있는 이 채권을 누구에겐가 팔려고 할 때 이 채권 하나하나를 팔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하냐면, 만약에 어떤 소비자가 1억 원을 빌렸는데 그 돈을 갚지 못하게 된다. 네. 그럼 이 채권 자체가 부실하게 되죠. 그렇죠. 이 채권이 거의 종이 쪼가리가 되는 거예요. 네. 손실이 발생을 하는데 100%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했냐면은 3등급 채권짜리 10개가 있으면 예. 이걸 뭉쳐요. 네. 하나의 덩어리로 뭉쳐서 그것을 잘게 쪼개서 팔게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이렇게 되면은 한 사람이 돈을 못 갚았을 때 나머지 9개는 멀쩡하니까 부실 발생률이 위험을 10%로 보존했다. 예. 수치상으로 확 떨어진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네. 위험 발생률이 줄어들게 되니까 이제는 누구도 살 수 있게 됩니다. 네. 위험 발생률이 많이 줄어들었으니까요. 제가 근데 여기서 네. 조금만 보충 설명을 해드리자면, 네. 이제 이게 흔히 이제 전문용어로 보면 이제 트렌치라고 하는데, 네. 이게 이제 왜 문제가 되었냐면 이런 겁니다. 아까 지금 이조 앵커 잘 말씀하신 것처럼 소위 말하면 이제 흔히 제가 좀 말을 좀 강하게 할게요. 네. 쓰레기 같은 채권을 원래 네. 정크라고 예, 하잖아요. 쓰레기 그냥 같은 채권들을 그냥 놔두면 안 삽니다. 네. 안 사는데 이 부분을 다 모아놔요. 모아놓는데 이걸 중요한 게 그냥 쓰레기 채권을 다 모아놨다고 해서 이 종목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채권에 대해서 트리플 A 높은 등급이 되진 않아요. 네. 뭐냐면 이런 거예요. 아무리 쓰레기 등급이라도 내일 당장 부도가 날 확률은 낮잖아요. 네. 그러면 그 종목을 조금 더 추려냅니다. 네. 그리고 해서 그거를 A 등급으로 부여를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예를 들어 한 달 뒤에 이제 소개 상한이 되는 거는 아무 리스크가 높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이제 소위 말하면 구조를 바꿔 놓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했지만 아무리 쓰레기라도 내일 당장 내가 상한을 받으면 이건 A 등급으로 주는 거예요. 그리고 예. 네, 이야기해 주시죠. 그리고 또 문제는 이제 그런 행태가 반복 그렇죠. 되다 보면 이제 실체를 알 수 없는 한 덩어리들이 점점 나타나기 그렇죠. 시작하고 계속 쓰레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예.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였는데 네. 이 단계를 한 번에 끝내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부실 채권을 모아뒀던 거를 쪼개서 팔았잖아요. 그럼 거기서 또 등급을 나눠요. 거기서 또 부실한 것들을 또 모아요. 그렇죠. 또 그렇죠. 뭉쳐서 그걸 쪼개서 또 팔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게 이제 이 부실 채권이 어디 가 있는지를 알 수가 없게 돼요. 어디서 시작됐는지도 맞아요. 모르고 네, 문제가 어디서 발생했는지를 모르게 되고, 또 한 가지가 사실 리스크 분산 요인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채권은
우리가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채권 아닙니까? 네. 근데 집값이 내 집값만 떨어지고 옆 집값이 올라가면 사실 상관이 없어요. 나만 망하면 되니까. 그럼. 근데 그게 아니라 내 집값이 떨어질 때 옆집 가격도 같이 떨어지고 전국 네. 가격이 다 같이 떨어져요. 그러면 이 부실 채권은 전국이 다 같이 부실 채권이 되는 거지 나 혼자 채권 하나만 부실 채권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거기다 한 가지 더 문제점이 발생을 하죠. 여기서 파생 상품을 사람들이 만들게 그렇죠. 됩니다. 이 파생 상품을 분명히 나는 1억 원만 빌렸어요. 그래서 내가 돈을 못 갚게 되면 은행 입장에서는 1억 원만 상각 처리를 하면 되는데 네. 누군가 옆에서 파생 상품을 만들어서 너 대출 갚는다에 내가 100억 원 건다. 너 못 갚는다에 100억 원 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분명히 나는 1억 원만 못 갚았는데 은행 입장에서는 딱 손실이 발생하니까 100억 원이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렇다 보니까 결국 이 손실의 규모를 가늠할 수 없을 만큼 커진 게 리만 브라더스 사태였던 거죠. 그렇죠. 네. 맞아요. 네. 여기까지는 이제 많은 네. 아시는 분들도 네. 계실 그렇죠. 테고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천고불변이 뭐냐, 뭔지 좀 얘기를 해주세요 이제. 이 천고불변이라는 게 지금 과거에 우리가 상황을 봤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걸 통해서 우리는 미래를 좀 예측을 해봐야 되는데 네.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선 현재 상황도 좀 짚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왜 리만 브라더스 사태가 이 도이체방크가- 제2의 도이체방크가 그러니까 되는 도이체방크가 거냐? 네. 왜 제2의 리만이냐? 네. 라는 데에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도이체방크 현황이 어떤 건가요, 지금? 아, 다시 그걸 공을 지금 넘기시네요. 공을 순간 와, 넘기셨어요. 나 깜짝 놀랐어요. 아니, 지금 설명해 줄 것처럼 그러니까. 분위기 엄청 잡아가지고. 아, 그러니까 제가 이제 네, 설명해 현재 줄게요. 상황을 얘기해달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넘기셨어요. 제가 할게요.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야 돼. 이 저만 프로그램은. 얼굴이 빨개졌네. 도이체방크 현재 네. 상황을 얘기해 드릴게요. 네. 주가부터 한번 보여드리면 현재 상황이 어떤지 많은 분들이 너무 잘 아실 것 같아요. 금융 위기 이전에 물론 이제 가치 산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네. 한 140달러 평균으로 봤을 때 최고가가 140달러였는데 어제까지 13달러로 떨어졌어요. 오, 90% 네. 이상 그냥 깎아 내려진 거죠. 거의 우리나라 뭐 조선주 보는 그런 그럼요. 거죠. 예. 네. 그거보다 더 심하죠. 네. 조선주는 뭐 잠깐 반등이라도 했지. 이거는 맞아요. 그럴 여력도 없으니까. 이 왜 이렇게 됐는지 지금 이제 10년 주기 주봉 차트인데요. 네. 금융위기 있다 보니까 좀 골이 깊게 나타났고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하락 추세를 받은 거예요. 야. 그러니까 그래요. 은행 같은 경우에는 제일 주 수입원이 예대 마진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22에서 초저금리가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이젠 이걸로는 수익을 낼 수가 없는 거라. 그렇다 보면 이제 가장 손쉬운 게 파생 상품을 그렇죠. 투자하기 시작을 네. 한 건데요. 도이체방크 같은 경우에 현재 파생 상품 규모가 한 97조 달러 된다고 해요. 네. 이게 독일 GDP의 15배고요. 유럽 전체 GDP 한 5배 정도 돼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네, 규모가 네. 규모가 계속. 그리고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눈덩이 굴리는 것처럼 막 그러니까요. 예, 이렇게 되다 보니까 더 힘들 수밖에 없는 거고요. 거기에다가 또 계속 이제 문제점이라고 얘기해 주는 것이 도이체방크 같은 경우에 미국에서 스트레스 테스트 꼭 연말에 하잖아요. 네. 2년 연속 불합격. 네. 이 말은 그러니까 위기가 오면 이건 무너진다? 파산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 네. 2년 연속 이렇게 됐다는 거는. 근데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 당연히 CDS 프리미엄 같은 경우에는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인 네. 거죠. 계속 급등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그러니까 올 연초 네. 2월 달에도 한번 크게 올랐었고요. 코코본드 이야기 예, 나오면서. 예.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코코본드 얘기가 나오니까 ECB도 지금까지는 뭐 암묵적으로 동조를 하다가 2월부터는 이거 안 되겠는데 해서 그때부터 약간 제재라고 하기도 좀 뭐하지만 네. 좀 스탠스를 달리 하긴 했는데요. 여기서 코코본드 얘기를 네. 해 주셨잖아요. 네. 코코본드가 사실 설명하기 참 어려운 그렇죠. 이름은 그리고 이쁜데. 네. 애매하고 모호한 그런 상품이에요. 그러니까 본질은 채권인데 그러면 채권을 갖고 있으면 은행에서는 어쨌거나 빚으로 돼야 되는 건데 네. 위기가 발생했을 때 이게 은행 측에서 자본으로 분류가 돼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자기 자본을 확 늘릴 수 없는 은행 측에서는 코코본드를 계속 갖고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여기서 맹점은 코코본드 발행을 했을 때 이자율이 발생을 한다는 그렇죠. 건데 세죠. 한 5에서 7%가 이자율이에요. 네. 그렇다면 요즘 같은 초저금리에서 예대 마진도 안 났는데 이자율을 5에서 7% 계속 내다 보면 은행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리고 도이체방크가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은 이 이자를 갚을 능력이 점점점 안 된다. 없어진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문제가 되고 있고 이것이 만약에 도이체방크가 파산이 됐을 경우에는
정말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리먼 사태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네. 진짜 걷잡을 수 없는 도미노 같은 이제 리스크들이 계속 쏟아질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 이게 사실 도이체방크를 가장 대표적으로 예를 들긴 했습니다만 네. 유럽 전체 중앙은행들의 이런 코코본드 규모가 어마무지합니다. 지금까지 추산이 된 것만 한 1,376억 유로 네. 계속 불어나고 있고 속도 자체도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어요. 은행 측에서도 사실 자기 자본 지킬 수 있는 가장 쉬운 게 코코본드이기도 네. 하고 네. 근데 이제 책임을 못 질 수 있는 것도 코코본드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이 천고불변의 진리는 사실 지금부터 나옵니다. 아, 그래요? 같은 점과 다른 점. 그러면 리만과 이 도이체방크가 어떤 점이 비슷하고 또 어떤 점이 다르냐 그걸 좀 정리를 해봤는데 네. 일단 같은 점은 이거예요. 아무도 파생 상품의 규모는 알지만 파생 상품이 손실을 발생했을 때 그 규모는 모른다는 거. 그렇죠. 타격 효과가 네. 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는 분명 1억 원만 빌렸는데 100억 원을 불어날 수도 있는 거고 이게 혹은 뭐 1000억 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파생 상품 손실이 났을 경우 그 규모를 아무도 모른다는 점은 도이체방크랑 리먼 사태랑 비슷합니다. 그런데 일단 다른 점은 리먼 사태라는 교훈이 있었기 때문에 네. 이제 도이체방크에 대해서 조심하자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죠. 저는 조심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래요? 리만 있어도 아무 신경 안 쓰는 것 한번 같은데. 얘기해 주세요. 왜 그런지. 그러니까 사실 이게 코코본드 이야기 나오면 뭐냐면 사실 자기가 재발등증 찍은 거예요. 네. 뭐냐면 이제 리마 사태 때문에 아무래도 리마 사태 플러스 이제 유로존 리스크를 통해서 아무래도 기존에 있었던 은행들이 자꾸 공적 자금이 들어가니까 네. 왜 지금 개인적인 소위 말하면 투자자들의 손실을 왜 국민 세금으로 물어야 되냐? 네. 그래서 코코본드가 발행이 된 거예요. 네. 왜냐하면 코코본드는 발행이 되면 아까 방금 김종대 앵커도 이야기했지만 위기가 상황이 생기면 그 임의로 주식으로 전환이 바뀌죠. 되든지 네. 아니면 아예 안 갚아도 돼요. 네. 없애버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순수하게 이건 은행의 리스크가 아니라 투자자의 리스크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말은 굉장히 좋은 거죠. 왜냐하면 어차피 투자자들 리스크니까 은행은 문제가 없어라는 거지만 네. 실제로 그렇게 발행하고 나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자가 높이 줘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가 생긴 거고 또 하나는 자 투자자가 손실 보면 뭐 아무 리스크가 없습니까? 그 투자자라는 게 일반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네. 각각의 소위 말하는 금융회사들이 더 많습니다. 맞아요. 그럼 결국에는 여기서 손실 보면 나머지 은행들의 손실이 된다는 거기 때문에 네. 이게 사실 쉽지 않죠. 그다음에 이제 제가 뭐 바로 이처럼 하는 이야기 드리고 네. 있는데 지금 자꾸 여기서 제2의 리만이다 하잖아요. 네. 아니에요. 그러면요? 그냥 도이치뱅크예요. 왜? 이게 만약에 터지면 리만 이상급의 리스크라는 거죠. 자, 일단 뭐 아까 김정래 앵커도 이야기한 것처럼 뭐 전체적인 규모는 일단은 익스포저는 이야기했으니까 그걸 생략하더라도 네. 자, 하나 제가 차트를 볼게요. 얼마나 얘가 얽히고 설켰는지 네. 한번 그림을 보면 혹시 그 터미네이터 보셨죠, 다들? 네, 그럼요. 터미네이터도 거기 봤죠. 보면 스카이넷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아, 있죠. 네, 그게 딱 누러지면서 전체적인 모든 세계의 어찌다 보면 이제 인터넷망을 네, 장악을 많이 하면서 없고요. 네. 그 소위 말 심판의 날이 온 거잖아요. 네. 자, 지금 도이치뱅크가 그렇습니다. 보시면 차트를 한번 보이면 좀 좋은데 네. 중심에 도이치뱅크예요. 네. 그러니까 다 글로벌 시베랑 아. 주요 은행들이 다 얽히고 설켰어요. 네. 근데 이게 도이치뱅크뿐만 아니라 또 각각의 개개인의 또 아시아 뭐 기준 은행들이 다 얽히고 설켰어요. 네. 즉 여기서 도이치뱅크가 만약에 파산이 나면 네. 이 부분이 소위 말하는 글로벌 전체 은행으로 전이가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 핵심이 뭐냐면 네. 자, 리만과 지금이 좀 다른 점은 뭐냐면 네. 자, 도이치뱅크가 만약에 저기서 중간에서 빠진다는 거죠. 네. 이게 뭐냐면 자, 도이치뱅크는 파생 상품과 관련된 부분에서 세계 1위입니다. 네. 파생 상품 거래를 가장 많이 하고 거기다 주관사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어요. 네. 이게 왜 문제냐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파생 상품은 일반인들은 선물 거래밖에 몰라요. 네. 그건 장내 거래거든요. 네. 장내 거래는 사실 문제가 안 됩니다. 왜? 거래하기 전에 이미 증거금을 주기 때문에 파산과 관련된 아무 문제가 없어요. 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OTC 거래, 그 장외 거래가 네. 이게 문제예요. 리만 사태도 그렇고 지금도 그런 게 뭐냐면 수합 거래, 그냥 은행들 간의 수합 거래, 개개인 간의 수합 거래, 장외 거래는 말 그대로 이런 거예요. 카운터 파티 리스크. 그러니까 예를 들은 거예요. 내가 만약에 망해버렸어요. 네. 그러면 이 사람한테 돈을 받아야 돼요. 네. 그러니까 돈 받을 사람이 없어져 버린 거야. 네. 그러면 이 사람 어디서 돈 받아요? 못 받는 거예요. 네. 그럼 내가 망하는 거죠. 네. 근데 여기에 대한 또 내 혼자 망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네. 죄송합니다. 흥분을 해서 네.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 주호 씨한테 돈을 빌렸어요. 근데 주호 씨가 망했습니다. 네. 그럼 내가 돈을 못 갚는 거잖아요. 네. 내 혼자 망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근데 저는
영농 씨한테도 돈을 빌렸어요. 네. 그럼 내가 망하면 영농 씨도 나도 망하는 망하는 거죠. 거예요. 근데 영농 씨는 또 지금 카메라 감독님한테 돈을 빌렸어. 네. 이런 구조가 지금 되는 거예요. 이 카운티 파티 리스크가 굉장히 큰 거고요. 네. 이 규모가 지금 현재 리만 이상급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리만이 그냥 새마을금고 정도라면 네. 도이치뱅크는 국민은행 정도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해결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고요. 또 하나는 이 문제가 단순히 유로존 그룹 안에만 있으면 되는데 네. 중요한 건 중국까지도 문제가 터질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은 잠잠해요. 네. 나중에 한번 또 이 문제가 다뤘으면 좋겠는데 중국 쪽도 지금 부실 채권 문제가 너무너무 심합니다. 특히 예전에 리만 사태 때 문제가 되었던 방금 이야기했던 CDR 그러니까 구조화 채권 문제가 지금 똑같이 중국에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은 잠잠한데 네. 만약에 도이치뱅크가 파산이 나오면 이 문제는 중국까지도 일어날 수 있다. 즉 제1리만 아니다. 제1의 도이치뱅크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네. 구조상 그러니까 이렇게 타고 가다 보면 진짜 뭐 여기가 망했는데 지금 이 건물 23층 그렇죠. 어딘가에 있는 모르는 그렇죠. 사람까지도 망하는 맞습니다. 경우가 있을 예. 수가 있기 네. 때문에 리만도 이제 그랬습니다. 위험하다는 건데 네. 사실 지금도 은행권이나 증권가에서는 리스크가 있다는 걸 계속 얘기해 주는 걸 좀 꺼려하는 게 사실이잖아요. 네. 그리고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도이체방크의 심각성에 대해서 잘 얘기를 안 해주고 있는 것 같다. 안 하죠. 그래야지. 그러면 해줘버리면 투자를 안 하는데. 그렇죠. 네, 투자를 안 하니까. 네. 그래서 증권가에서 요즘에 하는 말이 리먼이랑 도이체방크는 다르다. 다른 이유가 저는 거기에 좀 반대합니다만은 그대로 한번 여쭤볼게요. 리먼 같은 경우에는 자산 가격에 버블이 생기다 보니까 네. 투자은행이 망한 경우 그러면 네. 자산 가격에 버블이 생겨가지고 팡 터지는 경우에는 국가에서도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네. 도이체방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도이체방크의 자본 건전성을 계속 유지를 해준다면 네. 안 망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고 계속 설득을 근데 하더라고요. 이게 진짜 제가 좀 약간 열받아서 하는 게 뭐냐면 네. 약간 멍멍이 소리라는 게 아니 지금 국가가 지원해줄 수 없어요. 왜냐하면 ECB 같은 경우는 네, 네. ECB가 지금 흔히 생각하면 ECB가 투자해주고 아니면 독일 정부가 투자를 해주면 될 것 같잖아요. 안 네. 돼요. 왜? 유로존 리스크 때문에 법을 바꿔버렸어요. 네. 네. 만약에 공공기관이 여기에 대해서 소위 말하면 일반 은행에 자본을 지급을 하려면 최대 주주의 8%가 소위 말하면 자기 손실을 떠안아야 돼요. 네. 그러면 누가 또 안 하려고 하겠어요. 망하면 같이 망하려고 하지. 네.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소위 말하면 일반 금융이 그러니까 구제 금융이 들어가기가 쉬운 구조가 절대 아니기 때문에 네. 아이고 도와주면 되지. 옛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다시 그렇죠. 한번 이야기하지만 리만 자 새마을금고가 터졌을 때 시장에서 뿌렸던 돈이 어마어마하죠. 지금까지도 뿌리고 있죠. 네. 근데 그거 이상이 지금 나옵니다. 도대체 돈을 얼마나 더 뿌려야 될까요? 그리고 제가 예로 이런 게 있습니다. 세상 아인슈타인이 이야기를 한 게 있어요. 네. 세상에서 가장 미친 짓은 결과가 나오는 걸 뻔히 알면서도 그 짓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런 말이에요. 지금 이게 그냥 망하면 또 돈 주면 되지. 이 말은 네. 미친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신 나간 소리예요. 정신 나간 소리. 그때랑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네. 그러면 문서진 부대표는 사실 이 사건에 대해서 네. 사건은 아니죠. 아직 네. 터지진 않았으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 과거부터 좀 지켜봐 왔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러면은 앞으로 도이체방크가 어떻게 해야 된다 해결책은 있다고 보세요? 해결책은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이야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근데 너무 이상적입니다. 일단 자 첫 번째 네. 아무 문제가 없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자 글로벌 경기가 굉장히 좋아져서 네. 네. 이제 소위 말하면 기준 지금 은행들이 금리를 올리는 거예요. 네. 네. 그럼 아무래도 은행들의 예대 마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올라갑니다. 네. 자 그럴 그건 가능성 매우 낮습니다. 빼고 네, 말하죠. 빼고. 시간도 자 두 없는데. 번째 네. 자 네. 파산 이전에 뭐냐면 아까 방금 이야기한 ECB가 돈을 주는 거예요. 근데 아까 방금 이야기했지만 쉽지 않아요. 구조가 쉽지 않고 네. 만약에 혹시라도 그게 통과됐다 하더라도 이 문제는 뭘로 넘어가냐면 그냥 일반 개개인의 은행 문제가 ECB 전체 중앙은행의 부실로 해결될 수 이건 있다. 당연히 비판할 당연히 수가 예, 있죠. 그거 쉽지 않다는 거. 자 두 번째 뭐냐면 그냥 모라토리엄을 선행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디폴트와 모라토리엄이 좀 다릅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은 거예요. 아, 네 일단 이자 지급 못 하겠다. 네. 그러니까 일단은 잠시 이자 지급을 미루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어느 정도 여력이 생기면 그때 주겠다라는 거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건 사실 말이 모라토리움이지 만약에 실제로 이걸 하면 시장에서 뭐로 받아들이겠어요? 이거는 디폴트 뭐- 됐다고 하는 네, 거죠. 그렇죠. 네. 예, 근데 이게 또- 사실상 그렇죠. 사실상 예, 그게 쉽지 않은 거고 끝에는
혹시라도 파산이 돼버리잖아요. 네. 근데 문제는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일단 방법은 없어요. 마지막 하나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자 글로벌 주요 은행들이 지금 현재 예전에 이제 리만 사태 때문에 많은 국채들을 발행을 했잖아요. 네. 그리고 그 부분을 많이 샀잖아요. 네. 근데 이 부분을 그냥 없애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내가 만약에 그 일반 지방 쉽게 말하면 뭐 패드가 네. 내가 한 100억 정도를 내가 소위 말해 김용용 앵커한테 그 채권을 발행한 걸 내가 샀어요. 네. 근데 내가 아이씨 돈 안 받을게. 그냥 제로를 시켜버리는 거야. 그럼 김용용 앵커는 원래 있던 부채가 100억인데 없어진 거잖아요. 네. 예. 그럼 이 말은 뭐냐면 기존에 있던 정부들이 원래 엄청 많은 부채가 갑자기 없어지는 거예요. 네. 그럼 다시 새로 찍을 수 있죠. 네. 그러면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 참 얘긴 좋네요. 근데 얘기는 그 좋은데 얘기는 좋잖아요. 근데 네. 이게 현실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컴퓨터도 사실 네. 윈도우 뭐 안 되면 밀어버리면 되잖아. 했을 때 밀거나 종료 버튼 5초 이상 누르면 그냥 리셋 되잖아요. 네. 근데 그게 문제가 뭐냐면 그걸 반복하다 보면 컴퓨터 자체가 망가져요. 맞아요. 약간 비슷한 맞아요. 느낌일 거 이게 아니에요. 만약에 해결책은 맞지만 이렇게 되면 결국은 뭐냐면 지금 현재 우리 쉽게 말하면 현대 사회의 금융 시스템이 붕괴되는 거예요. 네. 네. 일단 아무것도 없었어요. 채권을 그냥 영으로 한다니요. 말이 안 돼요. 그런데 네. 네. 어쨌든 해결은 파산나면 그거밖에 없어요. 진짜. 그러면 저 여기서 질문 네. 하나 좀 얍삽해 보일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우리나라 얘기니까 네. 아까 그 이렇게 막 스카이넷 네, 얘기해 네, 네. 주시면서 포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네. 우리나라는 아시아계에 없더라고요. 그러면 그나마 좀 낫다고 봐야 되는 이게 거예요? 어떤 좀 거예요? 약간 멍청한 짓일지는 모르겠는데 네. 어쨌든 그에 대한 익스포저는 낮지만 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뭐 그래 큰 그게 힘이 있겠어요. 글로벌 전체 시장이 무너진다면 결국에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우리나라 시장에도 영향을 안 미칠 수는 없습니다. 특히 네. 우리나라는 당연히 신흥국이고 당연히 네. 위험 자산에 속해 있기 때문에 네. 당연히 우리나라 시장에서 외국인 자본이 빠져나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직접적으로 네. 도이치뱅크에 연관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네. 사실 도이체방크로 뭐 위화감을 조성하자는 건 아닌데 네. 이렇게 듣다 보면 무섭네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왜 조금 더 열을 냈냐면 네. 너무 시장에서 그냥 좋다고만 이야기, 안 터질 거라고만 이야기하거든요. 괜찮다, 네. 괜찮다. 자, 이 사실 리만 때도 딱 그런 말이 있습니다. 리만 사장이 그때 부도 관련 부분 이야기 나올 때 기자회견을 했어요. 믿으세요. 맞아요. 우리 절대 안 망합니다. 다 네. 줍니다. 하고 일주일 만에 망했어요. 맞아요. 맞아요. 맞죠? 자, 네. 브렉시트 안 될 것 같다고 했어요. 근데 됐어요. 네. 네. 그냥 흔히 말하는 테일 리스크잖아요. 어쩔 줄 몰라요. 그러니까 될 수도 있다는 가정을 하고 이야기를 해야지 무조건 안 된다고 하면 이렇게 해놓고 지금 떨어질 때마다 막 혹시라도 개인 투자자들을 위험 자산 매수를 했어요. 나중에 망했어. 이거 터졌어 진짜. 네. 어떡할 거라는 거죠. 네. 그러면은 그 문서준 부대표가 말 나온 김에 오늘 이야기의 결론을 좀 정리를 해주세요. 네, 조금 셀 수는 있겠습니다. 네. 자, 도이치뱅크 파산은 금융시장의 저지먼트 데이. 심판의 날이다. 예. 그러니까 안 돼야 돼요. 네. 되면 진짜 제가 할 말은 없는데 네. 되면 여기 계신 분들 못 볼 수도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그 문서진 부대표가 하는 이야기가 그게 된다는 이야기라기보다는 그렇죠. 되면 진짜 우리가 된다죠.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무작정 시장을 안정시키려는 노력보다는 그렇죠. 현실을 직시한 상태에서 그 대비책을 좀 세워보자는 이야기니까요. 그렇게 받아들이셨으면 네. 좋겠고요. 네. 김영롱 앵커는요? 저는 그래서 약간 물타기를 하겠습니다. 네. 조금 약합니다. 네. 결론직설. 조심해서 나쁠 것 있나. 그러니까 저희도 계속 얘기를 했다시피 지금 막 포트폴리오에서 주식 다 빼고 은행에서 예금 다 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런 사태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리스크를 평가절하해가지고 괜찮아 안 될 거야. 네. 이렇게까지 할 건 없고 조심해서 나쁠 건 없다 정도로 제가 오늘은 결론을 내려볼게요. 저도 비슷합니다. 일단 그 지금 갖고 있는 도이체방크의 위험성에 대해서 워낙 다들 괜찮다 안심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실제로 어떤 위험성이 존재하는지 그 내막을 들여다보는 사람들은 좀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내막을 좀 들여다볼 수 있는 도이체의 파생 구조를 좀 알려줄 수 있는 분이 있다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자, 저희는 그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도이체방크가 파산할 것이다. 그것이 글로벌 금융시장에 심판이 올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너무 안심하고 있지 말고 실제로 우리가 갖고 있는 위험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자는 취지에서 오늘 경제직설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일이 안 터지기를 정말 바라고 그럼요. 있는 저도 사람 중에 바랍니다. 당연합니다. 예, 예. 당연합니다. 자, 오늘 경제직설 시간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문서진 부대표와 김영롱 앵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